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로14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의 이정엽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규 기사입니다. 예, 오늘 갑작스럽게 또 지금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몇 년 만에 70%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가상자산 생태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다시 불장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홀수에 항상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300에서 2,500만 원까지 한 6개월 만에 그렇게 갔고 2018년도에 좀 뭐 박상기 장관이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다시 300만 원 떨어졌다가 그다음 2019년도에 다시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2021년, 2022년 그래서 올해 2023년에 다시 올라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인상돼서 모든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 별로라고 생각하다가 일단 비트코인은 서서히 해서 이제 4천만 원을 회복했고 그렇죠. 그리고 리플이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고 나서야 이제 이렇게 확 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예, 그래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리플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스텔라 그러니까 리플을 만든 CTO죠. CTO가 새롭게 만든 스텔라도 50% 급등을 하고 그리고 스텔라가 또 오르고 나니까 다시 에이다가 급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과 SEC 소송이 결국 이제 리플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좀 오늘 얘기 나눠보고자 이렇게 급하게 쓰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소송의 결과를 뭐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는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네. 뭐 증권성 여부에 대한 얘기가 결국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하죠. 뭐 증권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증권성이 있으면 지금까지의 리플 경영진이 판매한 것들도 다 미허가로 증권 판매가 돼서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을 생각이 됐었고 당연히 또 미허가로 이제 거래소에 상장됐으니까 거래소도 무허가 증권거래소가 돼서 내려야 되고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을 우려가 있고 또 리플 자체도 당연히 이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 그 증권이 아니라는 이제 기초적인 판결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급하게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네네. 또 오늘 전문가를 한 분 또 저희가 모셔서 같이 좀 이야기해 보실 수 있다고 하셔서 이게 전화상으로 이제 할 예정인데요.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님을 좀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리 저희가 전화 드린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저기서 지금 그러니까요. 많이 바쁘실 텐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대표님. 네네네. 예, 저 로집사의 이정엽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까 전화 드렸었죠? 네네. 저 이거 뭐 유튜브에 방송 나가는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지금 아까 뭐 저기 유튜브 초반에 뭐 리플 증권 아니다라는 판결 얘기 좀 했었는데 몇 가지 이제 배경이라든지 이게 지금 증권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한 거에 대한 어떤 의의 그리고 뭐 향후 전망 같은 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미국 법원에서 이제 한 30개월 정도 만에 증권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판결이 생각보다는 조금 늦게 나왔고요. 근데 판결이 사실 어느 쪽 한 편을 들지 않은 약간 그런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증권성을 가린다 이러면 증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그 리플 XRP라고 하는 이 코인 토큰이 증권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 증권으로 볼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이 이제 나온 판결이라서 실제로 보면은 재판부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판매분은 증권이 맞다라고 봤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간 거에 대해서는 증권 판매,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의 자체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합리적인 판결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봤을 때 보통 이제 지금도 알트코인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SEC가 엄청 규제를 많이 하니까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특정 코인이 증권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 코인이 판매됐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린 정도의 중요한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사모펀 49인 미만의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팔 때는 사실 그때는 뭐 증권 신고가 필요 없으니까 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필요 없으니까 기관들한테는 그렇게 팔아도 되고 일반 상장 거래소에서 거래되게 파는 것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봤다는 그런 뜻인가요?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미국 사례니까요. 네. 49인 미만은 제가 그거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네네. 어쨌든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릴 때 보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기관 투자자 판매부는 그 4가지를 모두 통과한다. 근데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4가지 조건 중에 좀 까다로운 조건이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산 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사면서 이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리플을 판매할 때 프로그래밍 세일이라고 해서 블라인드된 상태에서 매도자가 서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리플을 사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한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고 한 건데 마찬가지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2차 판매 있잖아요. 네네. 사고 팔고 하는 것들도 증권이라고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판결이 나오자마자 미국 거래소인 크라켄하고 코인베이스는 당장 리플을 다시 재상장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런 주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보통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증권성 되면 뭐가 안 좋은 거야?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제일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거래소에서의 판매를 증권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가 상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호재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 판매, 즉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으로 봤기 때문에 이 경우는 또 벌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양분해서 봐야 되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되게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SEC에서 지금 리플뿐만 아니라 19종이나 되는 또 가상자산을 또 마찬가지로 증권이라는 이유로 지금 기소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런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일단은 SEC가 지금 이제 미국 공화당 의회에서도 그렇고 미국 웹3 업계, 코인 업계에서도 굉장히 과하다 규제를 네. 적용하는 것이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동이 일단은 걸릴 것 같고요. 법원에서 판결 이번에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조금 오히려 SEC 편을 많이 들어준 부분들도 보여요. 가령 명시적인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리플은 그거를 방어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었거든요. 네. 이게 우리는 니네가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투자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뭐가 그렇죠. 있냐?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요소가 없지 않냐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근데 네. 이제 재판부에서 오히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본질상 이게 증권 판매인지 아닌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아예 그냥 명토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리플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알트코인과의 이제 소송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보통 리플을 얼만큼 샀느냐에 따라서 락업 혹은 네. 베스팅이라고 해서 판매를 이제 할 수 없는 기간을 두는 그런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런 설정을 두는 것 자체가 이게 합리적인 미래의 이익을 기대한 행위라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부의 주장. 그러니까 이게 리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정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왜 사용 기간을 묶어두는 거에 동의했겠냐 투자자들이. 이거는 미래에 대한 자산이 뻥튀기 되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투자계약 증권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존하는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판매할 때 베스팅 락업이 걸리거든요. 락업 다 걸리죠.
그죠.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다 걸려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하위 테스트상 이제 세 번째 조건, 그 합리적인 투자 기대에 대한 그런 것을 충족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게 통용이 돼버릴 경우에는 정말 그냥 SEC가 지금 사실 알트코인 소송 걸어놓은 알트코인들은 다 그냥 증권 취급받을 수 있는 그 그런 기대가 위험성도 그렇네요. 그 대표님 지금 리플 판결문 뭐 전문 번역 생각은 없으신가요? 번역을 그게 한 34쪽 정도 되던데 제가 전문 법 전문가는 또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해는 하기는 했는데 번역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일단 챗 GPT에 한번 여쭤보고. 네네. 저도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이제 AI 통해서. 네, 맞습니다. GPT께 물어보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 그 비트코인이 지금 4천만 원을 넘고 나서 약간 가상자산 업계에서 조금 분위기가 살짝 바뀐다고 생각을 하던 분들이 많은데 또 리플 판결까지 해서 하반기에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홀수에 항상 이제 좀 좋은 장이 왔었는데 네. 미국 금리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장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매크로인 것 같고요. 그 특히 매크로라 하면 유동성, 미국의 어떤 금리 기반의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에 준하는 유동성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ETF 기대감으로 최근에 한 25% 정도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사실 지금께서 보기로는 제일 먼저 ETF 결과가 240일 동안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최장. 이 기간을 다 쓸 경우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올 결과가 나올 거는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화물 ETF인 것 같아요. 그게 한 크리스마스쯤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재료가 없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6월달에 6월 초, 6월 말, 7월 초에 이제 한번 20% 올랐고, 그리고 어제는 사실 비트코인이 오를 이유는 없다고 봤거든요, 저는. 왜냐면 원래도 비트코인 증권으로 취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리플 판결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분위기가 이제 좀 좌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호재가 계속 나와줘야 사실 좀 이제 나와준다고 하면 그 와중에 미국에서 지금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한 번으로 줄어든달지 아예 없이 동결로 간달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근데 이미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 봐서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사실 뭐 아파트나 뭐 지금 다른 자산들도 다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쪽 가상자산 분야만 계속 혼자 오를 수는 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존에 뭐 많은 좀 알트코인이나 뭐 여러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사실 정리가 됐고, 남아있는 자산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또 좀 길게 보면 좀 기대해봐도 좋은 프로젝트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주요하게 보고 있는 뭐 이쪽 가상자산 쪽에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요건 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토큰 프로젝트가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높이 올라가는 거를 고르는 방법도 있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잘 눈여겨보다가 내려가면 적시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장기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투자를 항상 저는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가장 리스크가 적은 사실 투자예요, 지금 가상자산 투자 중에는. 왜냐하면 증권성 시비가 걸릴 가능성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뭐 이더리움인데, 이번에 리플 관련해서 사실 증권성 토큰들의 위험성이 저는 좀 더 커졌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왜냐하면 사실 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 합의로 진행되는 바람에. 근데 지금 어쨌든 약식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봤는데, 그리고 꽤 이제
판결문 읽어보면 합리적인 태도를 견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증권성의 논란을 피해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보인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증권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이 또 유틸리티에 따라서 인기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솔라나 쪽인데 왜 보고 있냐면 지금 FTX 거래소가 재가동이 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 솔라나 가격이 좀 오르긴 했어요. 그 기대감으로. 저희도 최근에. 되게 중요한 저희가 LKBS도 하루 인베스트 사건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FTX의 지금 회생 여부에 대해서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좋게 보고 최근에 계시군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최근에는 채권자들 상대로 클레임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도 열고 그래서 뭐 돈을 다 돌려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일부라도 돌려주게 됐다고 하면 지금 FTX는 FTT라는 또 거래소 네. 코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뭐 그냥 가루가 된 상태란 말이죠. 네. 이게 조금이라도 뭐 가격 가치 보전을 조금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상당히 좀 반사적 이익이 있을 것이고요. 솔라나 관련 프로젝트들이 지금 FTX에 돈이 다 물려 있는 거는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FTX가 살아나면 당연히 솔라나 생태계에도 저는 좀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거는 좀 리스키가 리스키하죠. 있죠. 그거는 뭐 혹시 안 될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 하셔서 이제 하시면 좋을 그래서 것 그냥 같고. 분위기가 이렇다 정도로 그냥 알겠습니다.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뭐 이렇게 중요 이슈가 생겼을 때 제가 대표님께 이제 가끔 이렇게 자문 위험 겸으로 좀 전화 드려도 괜찮겠죠? 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이 부분을 참조해가지고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나 판결에 대한 또 이런 의미 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사실 이제 판결 전문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봐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고, 그리고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글로벌이기 때문에 뭐 그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를 저희가 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빠르게 그 로집사 가상자산 센터에서 요약을 해서 좀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리플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졌다. 그렇죠. 지금 약식 판결 결과는. 네네. 그런데 만일에 이제 뭐 좀 큰 자금을 이제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투자를 받으면서 토큰을 넘겨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증권법에 이슈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그러면 좀 더 번역 작업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또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자리를 또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지금 투자계약 증권인지 여부를 가리는 건 사실 이렇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때 봐야 된다고 이제 금감위의 또 과장님도 행사에서 나와서 말씀하셨고, 금감원에서도 TF를 해서 어떤 경우에 증권이고 어떤 경우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조금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들도 뭐 많이 이제 쌓아 나가고 또 설명하겠다 그때 또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뭐 토큰 중에 특히 국내 팀이 있는 토큰들에 대해서는 다 이미 상장할 때 증권성 여부.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 오피니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한 번 더 지금 금감원의 뭐 조사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에 또 증권법 이슈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추가로 증권성에 대한 어떤 법률 오피니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T 이번에 계속 얘기하면서도 결국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 증권성 부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증권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가상자산이라는 게 이게 여기에 포섭되느냐 포섭되지 않느냐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제 정말 어려워지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데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증권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상자산 코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포섭할 수 있는 형식으로 법을 좀 증권법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별도로 통과가 됐으니까 자본시장법 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또 우선 적용돼서 그 부분은 또
한국적인 특이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또 이런 부분 계속 또 논의를 드리고 또 뭐 좀 더 구체화되는 뭐 증권성 여부, 뭐 판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 계속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다시 한번 여기 김동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로집사 온라인 전문가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화 연락이라든지 아니면 줌 연락 혹은 또 뭐 참여하도록 해서 여기 시청자들이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